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정신과 약물은 다른 약물에 비해서 복용하는 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많고 저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정신과 약물을 어떻게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가, 또 정신과 약물을 사용을 하고 약물을 그러니까 끊을 때는 어떻게 끊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슬라이드가 좀 평면적이라서 어 AI로 만들었는데 이 좀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드는 것보다 좀 화려하기는 화려합니다. 보시면은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아직까지 약간 글자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도 하고 했는데 또 고치면 괜찮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뭐 아직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AI로 PPT 파일을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또 재미있고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이 정신과 약물은 왜 사람들이 그 좀 두려워할까? 좀 거부적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아마도 정신 증상, 이런 뭐 자기에 대한 생각,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뭐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런 정체성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걸 좀 두려워한다. 다른 신체적인 질환에 약을 먹는 것은 그 어떤 증상을 치료한다든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그냥 먹는다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혈압이다. 그럼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을 하면 그 혈압이 숫자로 나와서 숫자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또 뭐 당뇨도 마찬가지죠. 당뇨도 뭐 그 혈중의 당 수치가 숫자로 나오죠. 근데 약을 먹으면 그게 인제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인제 그런 소위 인제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정신 증상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신 증상은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증상이면서도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좀 이제 그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닐까. 자기의 어떤 뭐 성격적인 측면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뭐 자기가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뇌를 건드리고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자아라든지 그런 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 그런 공포가 치료를 좀 망설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그게 기능적인 문제든 뭐 또 구조적인 문제든 어쨌든 간에 어 뇌의 문제에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그 뇌의 기능이나 구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든지 처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인제 정신과 약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약을 그냥 무조건 드셔야 된다. 항상 약을 드셔 가지고 약물 만능주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오히려 약물보다도 증상이 좀 적을 때는 생활 습관, 또 본인의 어떤 의지, 또 의욕이 없더라도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뇌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소성이 인제 좀 쉽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잘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지는 사람들은 치료도 어렵고 뇌가 이제 쪼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프트해야 되는데 단단해지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뇌가 좀 노화되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뇌가 아주 솜사탕처럼 아주 이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이게 잘 바뀌어지죠. 그런 어린애들은 조그마한 자극이 들어가도 쉽게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쉽게 그냥 그게 회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뇌가소성인데 뇌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뇌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물 이외의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을 사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빨리 좋아지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약을 내가 안 먹겠다. 나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안 돼. 정신과 약은 마약이야.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죠. 제가 인제 환자분들 볼 때요. 그래서 약을 먹 복용을 안 하려고 해요. 참 좀 힘들죠.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약으로 쉽게 좀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약을 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걸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을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열한 것들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눈 겁니다. 제일 지금 정신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약물, 이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소위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병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인데 항정신병 약물, 영어로 안티사이코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약물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 정신증상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정신증상에 사용하는 약물이니까 사람의 생각, 행동 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정신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물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정신병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분들은 예를 들면 무슨 자기 뭐 위에 뭐 꼭 위암이 아니더라도 위궤양이 심하게 왔다. 그러면 그 궤양을 좀 수술을 통해서 잠깐 그런 처치를 하면은 좋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무슨 비뇨기과에 뭐 어 감염이 생겼다, 비뇨기계에. 그러면 항생제를 먹고 좋아지게 할 수가 있잖아요. 간염이 생겼다. 뭐 바이러스 간염이라도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간염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은 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쾌, 큐어, 영어로 큐어라고 하죠. 근데 정신과적인 약물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케어, 정상을 좋게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뇌의 어떤 특징은 타고나는 게 많습니다. 그 타고나는 게 뇌의 그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일부 뭐
약간 유전적인 또는 가족력과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관련하죠. 우리가 지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특징도 그 사람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쉽게 우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별로 우울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고 평소에 성격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좀 쉽게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닌데 그냥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오히려 불안을 즐기는 사람도 있죠. 일부러 막 공포스러운 그런 걸 막 경험을 함으로써 그런 걸 우리가 성격적으로 약간 이제 일종의 영어로 novelty seeking이라 그러죠. 새로운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기에 비해서 반대적인 성격들은 새로운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게 다 성격적인 특징이죠. 근데 그런 걸 다 타고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약으로 조금 좋게 하지만 원래 성격적인 특징, 그 사람의 뇌의 특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물을 정신과 약물을 먹을 때 약을 드시고 좋아졌다고 금방 약을 끊어 버리면 중단해 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약물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어떻게 끊을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상을 주로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의 정신 정상을 일시적으로 좋게 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게 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해서 좋아졌다고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증상을 좋게 하는 거죠. 또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오든지 뭐 우울증이 쭉 오다가 또 조증이 좀 온다든지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런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우울 증상이 아주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사실은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양극성장애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기분 안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는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양극성장애, 조울증의 일종의 기분이 좀 안정이 되지 않는 기분이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기분을 안정화시키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분 안정제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항우울제는 우울증, 양극성장애 또는 뭐 기분이나 수면, 식욕 등의 영향을 주는 약물이죠. 이 항우울제는 이 항정신병 약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신병이 이런 기전이었어 이렇게 약을 개발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신경외과 의사가 발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원래 수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환자분들을 안정시키는 약을 개발하려고 임상시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약이 환자분한테 투여를 했더니 행동이 조용해지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료인 정신과 의사한테 이 약을 좀 사용해 봐라. 정신병 환자분들이 좀 조용해질 수도 있다. 행동도 부산한 행동 뭐 이 조리에 맞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해질 수 있다.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약이 그게 이제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항정신병 약물이죠. 근데 그 약물을 연구를 해 봤더니 이게 도파민 활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전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동물 연구를 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항우울제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 제일 처음에 항우울제는 아이소나이아자지드라고 결핵약이었습니다. 이 결핵을 치료하는 약물인데, 결핵균을 치료하는. 근데 이 약을 사용을 했더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어떤 기전으로 이렇게 좋아질까? 그래서 봤더니 그게 항우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간 독성이 너무 심해서 사용을 못 하죠. 우리가 약물이라는 것은 독성이 심하면 사용을 못 하죠. 독성이 어느 정도는 있고 효과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효과와 부작용을 다 봐서 약으로 인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약을 사용을 못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약의 어떤 분자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항우울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위 이미프라민이라는 항우울제, 소위 말하는 TCA, 사망계 항우울제인데 정신병 환자한테 사용을 했더니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의 정신과에 있었는데 닥터 쿠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한테 또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미프라민이 듣는 거예요.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 최초의 항우울제가 된 거죠. 그전에 항우울제인 항결핵 간독성이 너무 심해서 사용을 못하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신과에서 이런 중요한 약들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히 발견된 게 꽤 많죠. 기분안정제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리튬이죠. 리튬은 여러분, 리튬이라는 거는 경금속입니다. 양성일가 플러스 원의 경금속이 리튬이죠. 소듐, 나트륨, NA도 플러스 일가죠. 그러니까 이 리튬이라는 거는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포막이 생물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만, 세포막이 그게 전해질의 어떤 소듐이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휴지, 레스팅 포텐셜 액티비티가 있고 휴지기가 있고, 그게 자극이 가면은 활성이 되죠. 액티베이션이 되죠. 그럴 때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런 게 다 이제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리튬이 일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거를 좀 막을 안정화시키는, 또는 발프로이시드, 발프로이드산 이런 약들이죠. 최근에는 이제 기분 안정 효과를 일으키는 게 항정신병 약물인, 소위 말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항정신병적인 효과도 있고 기분 안정제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게 차원적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 병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게 주류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다. 물론 조현병은 주요한 증상이 있기는 있죠. 한 두세 가지 있다. 우울증도 우울하다, 의욕이 없다,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조울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증상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속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차원적인 게 아니고 디멘저널한, 이렇게 서로 스펙트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정신 증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연구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좀 이 과거처럼 이렇게 약제가 아주 이런 획기적인 약제가 지금 근 40년 이상 지금 나오질 않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좋은 약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신 증상을 연구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정신과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진단에 문제가 있고 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왜 좋아지지 않고 왜 자꾸 이거를 악화시키고 해결 안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는 연구의 문제도 있고 정신 정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원래 내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정상을 치료하는데 기분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기분 안정제입니다. 항정심병 약물은 클로르프로마진을 필두로 해서 1세대 항정심병 약물이 있죠. 그게 쭉 있는데 주로 도파민에 관련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 시스템. 그런데 2세대 항정심병 약물, 비정형 항정심병 약물이 이제 1980년대 후반 뭐 이렇게 이제 90년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전에 클로자핀이라는 대표적인 비정형 효과를 보이는 약이 있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큰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됐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줄고 대신에 이제 살이 찐다든지 뭐 당뇨병과 같은 그런 대사 질환이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크리티컬한 죽고 사는 이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항우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TCA라는 삼환계 항우울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라는 소위 프로작을 비롯한 1980년대 후반 90년대 거의 비슷한 그 비정형 항정심병 약물과 또 이런 SSRI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정신약물학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 뭐 이제 2000년대 내려오면서 이런 정신과를 많이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부작용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이렇게 한 거죠. 기분 안정제도 과거부터 사용을 하던 리튬이나 발프로이트산 그 이외의 항정심병 2세대 항정심병 약물 이런 약물들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분 안정제 심한 그 입원 환자의 양극성 장애는 당연히 기분 안정제를 사용도 하고 또 항정심병 약물 초기에 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왜 내가 정신병도 아닌데 나 조울병이야. 근데 왜 정신병 약을 쓰느냐? 그렇진 않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불안제입니다. 항불안제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보통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항불안제일 겁니다. 제가 수면제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이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한다는데 시간을 지금 꽤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항불안제는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가바라는 겁니다. 영어로 GABA, 가바. 가바라는 것은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이 넓은 부위에 퍼져 있고요. 가바가 활성화되면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불안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바에 관련을 하는 게 항불안제고요. 이 항불안제 대표적인 게 벤조다이아제핀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 벤조다이아제핀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건데 알프라졸람, 자낙스입니다. 자낙스. 저도 처방을 많이 하죠. 이 항불안제는 일단 약을 드시면 다른 약에 비해서 쉽게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은 항불안제가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미다졸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시경 할 때 왜 수면 내시경 아시죠? 수면 내시경 때 사용하는 약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미다졸람이고 하나가 프로표 저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저게 요새 사용하기 어려운 그 약간 마약성 그런 거죠. 그래서 미다졸람을 사실 많이 씁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미다졸람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미다졸람은 그런 부작용이 이제 뭐 특별했기 때문에 미다졸람은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투여하면 금방 그냥 잠이 들어버리죠. 수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시경을 하고 그냥 깨어나는 거죠. 그게 미다졸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과가 작용 시간이 조금 긴 겁니다. 이 미다졸람은 대개 1시간, 3시간 뭐 빨리 끝나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게 10시간, 12시간 이래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발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반. 발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장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티반일 겁니다, 아마. 아티반은 벤조다이아제핀 중에 제일 많이 쓰죠. 로라제팜이라고. 아티반 많이 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낙스, 알프라졸람도 한 10시간 정도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발륨, 다이아제팜은 약간 더 길죠. 한 20시간 전후. 그다음에 클로나제팜. 이 약간 긴 시간에 작용하는 건 다이아제팜, 발륨과 클로나제팜, 리보트릴. 중간 정도는 이제 아티반, 로라제팜과 알프라졸람인 자낙스. 조금 작용이 빠른 시간에 하는 거는 미다졸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빨리 작용이 끝나는 거는 수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불안제 중에 작용 시간이 짧은 거는 수면제입니다. 수면 효과 강한 약물. 수면제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벤조다이아제핀 리셉터에 관련하는 수면제와 관련하지 않는 수면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련하는 수면제는 소위 말하는 자낙스라든지 수면 효과가 있는 미다졸람 이런 게 가바에 관련한다 그랬죠. 그런데 벤조다이아제핀에 관련한다 그랬죠. 벤조다이아제핀에 관련 없는 비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는 소위 말하는 졸피뎀, 스틸록스입니다. 스틸록스는 비벤조다이아제핀입니다. 위에 항불안제는 벤조다이아제핀에 관련해서 벤조다이아제핀이 가바 수용체와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바를 건드려서 억제를 하죠. 그런데 이 수면제 중에 비벤조다이아제핀계는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가바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벤조다이아제핀에 작용을 하는 항불안제는 소위 말하는 중독이나 약간 금단 증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벤조다이아제핀 수면제는 금단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이나 스틸록스가 졸피뎀이죠. 졸피뎀은 금단 증상이 없고 소위 말하는 중독 현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가끔 TV에 보면은 졸피뎀을 뭐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많이 먹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있죠. 그거는 무엇이냐? 졸피뎀의 졸피뎀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약간 이제 뭐 진정작용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게 하는 게 해리 현상을 좀 일으킵니다. 해리 현상. 해리 현상이라는 건 디소시에이션이죠. 해리 현상은 본인이 자다가 그러니까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을 오게 합니다. 잠을 자다가 그냥 깨어났어. 막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막 먹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해리 현상 때문이죠. 그런 해리 현상 때문에 이 약을 소위 젊은 친구들이 이 졸피뎀을 많이 싸가지고 많이 복용을 하죠. 해리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리 현상을 경험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현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면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졸피뎀입니다. 지금 마치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졸피뎀이 굉장히 위험한 약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졸피뎀, 수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항불안제 중에 수면 효과가 있는 짧은 그 벤조다이아제핀 게 항불안제인 뭐 아티반, 자낙스 이런 약들이 오히려 조금 중독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좀 끊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는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치매 치료제 중에 기억력과 관련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인제 좀 타겟팅을 하는 약이 인제 치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레켐비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아밀로이드,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가 아밀로이드, 이상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치매 현상이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주는 약. 그게 인제 지금 요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약들 중에 지금 혈관 약물로 개발되어 있는 레켐비라는 그런 유명한 약이죠. 그래서 인제 요새 뭐 약간 이렇게 병원마다 어 치매 초기 증상일 때 입원해서 뭐 아주 보험도 안 되는데 비싼 약 이거를 그냥 혈관으로 주사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약들이에요. 근데 인제 그런 게 어떨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아직 뭐 효과가 별로 없고 약간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비교적 그냥 치매 말기보다는 초기에 더 효과가 있다. 인제 이런 인제 보고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지 개선 트레이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 외에도 집중력 증가나 어린애들한테 ADHD에 쓰는 약들도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약들은 인제 집중력을 개선시킨다고 해서 뭐 소위 역시 이것도 TV에 자주 나오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시험 치기 전에 별로 뭐 집중력 그런 문제도 없는데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뭐 시험 칠 때 집중력 있게 하려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거죠. 그런 소위 말하는 사이코스티뮬런트 이런 정신 그러니까 흥분제 그런 거죠. 페닐 뭐 다이펜 그 컨스타 요새 컨스타라고 하는 메틸페니데이트 MPH라고 메틸페니데이트 MPD라고 하는 그 인제 장기 지속형이 인제 컨스타죠. 그런 약들을 많이 인제 뭐 구입을 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인제 정신과 약물입니다. 제가 인제 이 슬라이드는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는데 약물이라는 게 주로 우리 뇌는 이렇게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세포의 연결이죠. 그게 인제 우리 뇌인데 이걸 이제 확대를 해 보면 이렇게 보이죠. 현미경을 확대를 해 보면. 이거는 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본 신경세포의 몸체와 이 가지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초파리가 약 한 25,000 개의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그걸 커넥토미라고 하죠. 이걸 다 인제 우리가 밝혀 가지고 매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신경세포가 10의 19성 정도 약 1,000억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뭐 25,000 개가 있는 초파리의 커넥톰도 최근에 다 밝혔는데 우리 인간의 1,000억 개 되는 이 커넥션, 시냅틱 연결을 다 밝히는 거는 정말 하세월이겠죠. 정말 언제 밝힐지 모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다 밝혀진다면 굉장한 우리의 정신현상이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것도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주로 이 시냅스, 여기에 주로 관련하는 게 약물들의 효과가 많습니다. 여기에 수용체에 붙어서 뭐 약물 효과를 나타내는 소위 인제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하는 또는 그전에 이 시냅스 전에 그 신경세포의 터미널에서 말단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요런
어떤 보자기 비슷한 데 사이에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이게 터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미리 없애는, 평소에 미리 없애서 이걸 비워놓는, 그래서 자극이 오더라도 이걸 터뜨려 봤자 뭐 신경전달 물질이 나올 게 별로 없죠. 그런 걸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방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게 약물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좋게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약을 끊어버리면 원래대로, 원래의 그 성격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이 소위 말하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러면은 많이 만들겠죠, 원래 보통 사람보다. 그러면 많이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의 기능이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통 사람보다. 그럼 그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정신병적인 현상도 나오고 오히려 의욕이 막 넘치고 행동이 과다하고 도파민의 액티비티, 활성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신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을 천천히 줄여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조금 막아보자,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7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약물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좀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봤더니 이게 혹시 나의 어떤 자아, 나의 인간성, 이런 걸 좀 바꾸어서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경세포나 뭐 그 신경세포의 연결 부위에 작용을 해서 어떤 정상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정상 하나하나를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그 약물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을 개조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또는 그 사람의 특징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좀 깨어진 것을 이 약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서 원래 좀 정상적인 기능으로 조금 돌려놓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연구를 보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한 70% 정도에 있는 사람이 SSRI, 소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계열의 항우울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성격 변화 없이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회복해서 기능을 좋게 한다고요. 이 SSRI 중에 제일 처음 약물이 프로자기라는 약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로자기라는 약물 이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자기라는 약물이 처음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에서. 이 프로자기를 먹어봤더니, 항우울제라고 개발을 해서 프로자기를 우울증 환자들한테 줘서 먹어봤더니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먹어봤더니 감정이 좀 우울한 게 좀 좋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 이야기하면은 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까칠하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막 약점만 잡아가 이야기하고 까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그게 심해지면 성격장애가 될 수도 있죠. 성격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프로작을 먹었더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약돌 있잖아요. 조약돌이 강의 상류에 있을 때는 삐쭉삐쭉하잖아요. 삐쭉삐쭉한데, 그러니까 좀 모가 난 거죠. 성격이 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구르고 흘러내려와서 하루로 내려가면서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게 지내다 보면
뾰족뾰족한 게 좀 닳잖아요. 그래서 좀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조약돌이 둥글둥글해져. 성격이 둥글둥글해져. 성격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게 SSRI라는 거 프로작이라는 걸 먹어 봤더니 성격도 바뀌네. 이거 너무 좋은 약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 프로작 일반인들한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임지나 뭐 뉴스위크지 이런 데 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리고 그 프로작이라는 약물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성형 정신약물학이라는 학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형외과, 여러분 성형외과는 뭐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재활 성형외과, 뭐 은행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걸 고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쪽 분야는 소위 말하는 코스메틱 그런 거죠. 소위 성형을 하는 거죠. 눈 쌍꺼풀 예쁘게 만드는 거죠. 한다든지 코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성형 두 가지 크게 있죠. 근데 이 약을 먹었더니 이런 그런 성형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처럼 성격을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니까 그게 성형 정신약물학이라는 학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만큼 큰 역할을 임팩트를 가졌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너무 과장된 예고 어쨌든 그런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좀 너긋해지고 조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포용을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약을 또 안 먹으면 또 돌아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자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우울에 잠긴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회복이 되면 에너지도 회복이 되고 감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원래 내가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 우울하지 않았는데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래의 나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적절한 치료를 하고 나면 거의 60~70%에서는 정상의 완화가 오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서 빨리 좋게 하고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죠. 이거 정신과 약물이라는 게 뭐 잘못하면 중독도 된다는데 나는 안 먹고 그냥 버텨야지. 그렇게 힘들게 몇 개월을 버티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좋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드셔야 될 때는 꼭 드시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 약은 중독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가? 중독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없는데요. 아직도 제 환자분 중에 약을 복용하고 회복이 되고 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지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약을 서서히 줄이고 이런 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뭐 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쪼끔 이야기를 했더니 뭐 교회 권사님이 그거 뭐 또는 목사님이 그 정신과 약은 먹으면 안 돼. 그거 중독되니까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안 먹어서 재발해서 입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요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정신과적인 이런 것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인제는 뭐 오히려 그건 빨리 정신과에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아직도 아주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빠지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중독되는 건 아니고 중독이라는 거는 갈망, 내성, 금단이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일부 항불안제, 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는 조심해야 된다. 장기 복용할 때 끊으려면 금단 증상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꼭 처방이 필요하고요. 끊을 때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따라서 끊어야 되고
또는 인제 이 정신과 의사의 그룹 중에도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불안제, 벤조다이azepin계, 아티반, 뭐 자낙스 이런 약들은 한 달 이상 쓰면 안 돼. 뭐 중독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하든 끊으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어떤 그룹은 그렇지 않아. 그 약을 먹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 약을 끊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약을 먹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인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게 좋은 건가.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치료자분들이. 그분은 이분은 약을 끊는 게 좋아. 너무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 그럼 가능하면 고런 약들을 안 쓰는 쪽으로 좀 이 치료를 가져가야 되고, 이 어떤 분들은 '아 이분들은 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필요하면 써야지.' 이렇게 인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우울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항불안제 중에 벤조다이아제핀계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하지만 장기 복용에 조심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인제 불안한 사람 중에 약 한 12% 13%가 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를 처방을 받는데 그중에 한 2%만 오남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용하는 사람 중에 뭐 한두 명이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제가 요 슬라이드가 사실 여러분들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치료를 시작할 때는 급성기, 증상이 심할 때예요. 이때는 약을 먹어야 된다. 당연히 약을 복용하면서 빨리 증상을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증상이 약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서 적어도 이게 짧은 분은 몇 주, 긴 분은 몇 달 그렇게 좋게 하는 거죠. 서서히 좋아져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유지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약물을 끊어 버리면 원래 그 우리 뇌의 특징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뇌가 좀 아주 유연한 분도 있고 단단한 분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밸런스가 조금 약간 어 깨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로토닌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충한 거를 유지를 꾸준히 해서 밸런스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가 플라스틱 체인지, 플라스티시티,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무슨 같은 자극을 자꾸 준다든지 또는 뭘 반복적으로 같은 걸 배운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뇌가 거기에 적절하게 바뀌어져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쓰고 있으면 그다음에 서서히 줄이면 뇌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바뀌게 있는 거예요. 그게 유지 치료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게 어느 정도 한동안 되고 나면 서서히 감량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의사와 분명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줄여야 줄고 끊어야 되는데 그냥 좋아지면 약을 끊어 버려요. 아니 좋아졌는데 내가 왜 약을 먹어? 그 한 번 재발하면 재발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아져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치료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약이 뇌를 손상시킨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죠.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바뀌는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좀 위축되고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약을 통해서 밸런스를 이루게 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손상시키는 거라기보다는 회복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약을 많이 쓴다든지 잘못 쓰면 손상을 시키기도 하죠. 그렇지만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은 손상시키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게 많다. 이래죠. 그래서 불안약 같은 것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불안한 상태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위험한 거 아닌가, 공포 반응을 편도체에서 느끼는 거죠. 편도체에서 느끼는데 이 편도체를 컨트롤하는 게 전전두엽에서 컨트롤을 해요. 전전두엽이 이 불안을 느끼는 게 어떤 맥락인가 하는 것을 정보를 얻어서 탑다운으로 억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불안을 쉽게 느끼는 분들은 이 편도체 해마와 전전두엽 사이에 연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약은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약을 먹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은 편도체에서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편도체가 예민하게 느끼는 걸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편도체와 해마와 전전두엽의 연결성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전전두엽이 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 조절해주는, 억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이 중요하다. 그것을 불안약이 조정해 준다. 여섯 번째는 치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 요새는 그러지 않죠. 옛날에는 사실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할 때도 경찰에서 여러분들의 치료의 그 내용을 다 정신과에 치료받은 게 있는가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뭐 검사를 다 받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신과 학회나 여러 군데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절대 차트나 여러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뭐 부인이라도 가족이라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치료 사실, 의료의 치료 사실, 이런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 가장 취약한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그 개인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되나요? 제가 이걸 가장 강조하는 건데 약만 먹어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오신, 정신과에 갔다 오신 분이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약만 주고 뭐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런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을 봤는데, 약을 끊으려면 다른 행동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통해서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도 잘못된 현상을 어느 정도 올바르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뇌를 플라스틱 체인지, 가소성이 있는 뇌를 어떻게 하든 정상적으로 잘 회복시키는 활동을 여러분들 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약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수면, 운동, 햇빛 보는 거, 상담 다 도움되죠.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봤더니 BDNF라는 소위 신경세포의 어떤 그 비료와 같은 게 자꾸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는, 이런 게 다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이라는 게 약만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배 끊으려고 담배만 끊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왜 그러냐? 그런 걸 통해서 힘을 키우는 거죠. 먹고 싶은, 거기에 빠지고 싶은 의욕, 이걸 참을 수 있는 의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의지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견 7가지를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오늘 사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좀 빨리 끝내고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몇 개만 받고, 오늘 처음에 약의 어떤 서론을 너무 제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또 필요하면 그런 또 도움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나와 있는 거죠. 강박증이 있는 경우 카페인 또는 단 음식, 음료가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연습을 할 때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불안감과 찝찜하고 답답함 때문에 심장이 뛰는 느낌과 손발뿐만 아니고 몸 전체가 뜨거워지는데 땀이 나는데 이것도 참아내고 이겨낼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거는 뭐 꼭 강박증이 아니더라도 불안 증상을 쉽게 느끼는 분들 또는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음료 중에 카페인이 있는 음료들이 있죠. 커피뿐만 아니고 콜라 또는 뭐 일부 티도 있고요. 차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거를 좀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불안하면은 약간 이렇게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오히려 카페인 같은 걸 먹고 약간 이걸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안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가능하면 카페인이나 그런 건 좀 줄이시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당연히 혼자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사 보셔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 답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신과에 가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그래서 행동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안감이나 찝찝함이나 답답함을 참을 정도면은 참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요. 참기 정말 어려운 경우는 훈련을 못 하죠. 그런 경우는 불안을 좀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약을 좀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박증을 예를 들면 강박증도 심하면 당연히 약물을 쓰는 거죠. 약을 써서 좀 불안을 감소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하면 당연히 약물을 도움을 받아야죠.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질문 중에 지금 제가 오늘 가능하면 그 댓글을 좀 달아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답변을 못 했어요. 또 일부는 다음 방송 시간에 제가 답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